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이 삼성전자 위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그 고민한 흔적을 또 책으로 남기신 저자분 서영민 기자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부서에 있는 서영민 기자라고 합니다. 경제부 출입을 오래 했고요. 금융, 재정 이쪽을 좀 오래 했고 산업부 데스크도 잠깐 했는데 지금은 경제 관련 다큐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만 배워왔는데 오늘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하시다 보면 이게 한 편의 책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방송 기사는 특히 이 영상 중심이니까 사례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실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획하신 한 3편의 다큐멘터리 어떤 주제들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제가 다큐멘터리를 몇 편 만들었는데 그중에 3편이 경제 관련 다큐였고 네. 그게 제 주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가 삼성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울산 탈출이라는 지역 경제 위기를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노인 빈곤 이야기였는데 제 나름은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 지속 불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삼성전자는 가장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인데 지금 멈춰서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 아니면 제가 위기 의식을 느꼈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앞에서 삼성을 다뤘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이 지역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의 지속 불가능성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인력이 서울 수도권으로 빨려들고 나면 지역이 공동화되고 나면 서울은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그래서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높아지지 못하는 도시가 되고 지역은 소멸하니까 지속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는 사실 노인 빈곤 문제를 노인만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처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없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일 뿐 아니라 노인 세대에 대한 굉장히 미안하고도 죄스러운 일이 된다. 이것이 결코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그리고 경제 전반에도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1, 2, 3편으로 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네, 제작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한국 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일까를 찾아서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현실 인식을 해야 또 그 안 좋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자료를 생산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은 일종의 산업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또뭐 한국 경제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데 수도권만 지속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지속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하면 한국이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또 이 지방 불균형 말씀 다루시고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25년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그 고령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 고령자가 빈곤하니 고령자가 아닌 생산 연령 인구의 부양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국민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도 네. 이제 KBS를 자주 가는 일인으로서 네. 어느 정도 자주 가냐면 제가 주차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저도 주차, 자주 뵀습니다. 주차 네, 등록되어 있는 출연자는 또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면 의미가 있는데, 근데 KBS도 위기 아니냐? 네, 저도 출연자로서 자주 갈 때 그런 부분들, 그런 또 단면들을 네, 이야기 듣고 보고 할 때마다 좀 속상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제가 뭐 어떤 특정 방송사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적 언론 기관이 그죠? 대표성 있는 기관이 위기론에 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입장에서.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위기 맞는 것 제가 같아요. 입사하고 난 뒤로 우리 네. 회사가
올해가 지난해보다 좋았던 해가 없는 것 같고요. 아이고. 그리고 내년이 올해보다 나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한 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의 위기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대한 매체들이 워낙 많은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미디어 환경 차원에선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공영 방송이다 보니 시장에서의 생존을 크게 걱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위기가 자초한 면과 구조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사실은 제가 삼성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유튜브든 네이버 뭐 이런 포털이든 댓글이 달립니다. KBS나 잘하지. 근데 사실 저희 회사가 미디어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는 건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 회사의 본령은 공영 방송이라는 공영성이거든요. 네. 이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외부의 구성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의 존재 가치는 회사로서 건실할 때만큼이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영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것이 본령이니까 특히 저는 기자니까 이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몇몇 부문들의 위기론을 가지고 또 노랬고 또 4월 네. 위기설도 점증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 또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4월이 되면 12월까지의 그러니까 작년 기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네. 우후죽순 나옵니다. 네. 부실 기업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건설사들, 법정 관리 들어간 기업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반도체 또 삼성전자 이 기업의 위기론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의 이런 위기가 최근 몇 년간 좀 심화되었다 이런 분석들이 실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단순한 사이클상의 업앤다운 중에 다운 사이클인 것인지 네. 다운 사이클을 지나서 다시 업 사이클로 전환되는 사이클상에 놓여 있는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조적으로 삼성전자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끝났다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사안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게 제 3년 전부터 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GOS 사건이 있고 난 뒤로 네, 그 스마트폰에 GOS라는 어플을 깔아서 네, 그 발열이 생기는 걸 억제하면서 스마트폰의 성능도 좀 제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3년 전에 깔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사과를 하고 끝났습니다. 주 총회장에서 한종희 DX 부문장이 사과를 했죠. 고객의 사용자 경험에 이상이 없는 한도 안에서 GPU, CPU 성능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좀 송구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왜 GOS라는 앱을 깔지 않으면 삼성의 스마트폰은 뜨거워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기기가 됐는가?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지 않은데 네. 왜 삼성은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보면 네, 뭔가 좀 구조적인 위기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건 제가 확장을 해본다면 뭐 스마트폰의 위기, 파운드리 부문의 위기, 설계 부분의 위기 예, 이 정도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제 책에서는 그것이 첫 번째 사과라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건 스마트폰은 성장하지 못한다. 파운드리는 원래 고객도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있다.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네, 그리고 LSI라고 부르는 설계 부문은 삼성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엑시노스라는 자체 칩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탑재하면서 퀄컴 엑시노스 듀얼 구조로 갔는데 어느 순간 엑시노스가 뒤처지는 게 관측이 됐는데 GOS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관측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요 첫 번째 파트가 상징하는 건 요 정도다. 네, 사실 이 정도라면 위기일 수는 있고 다만 디램이 업 앤 다운의 사이클에 따라서 좋을 때 좋아지고 나쁠 때도 잘 견디기만 한다면 1등이니까 네, 기업 경영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첫 번째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2024년 10월에 지난해 DS 부문장, 반도체 부문장이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사과를 보면 이건 그냥 뭐 위기일까?
사과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닙니다. 위기라는 자체 선언입니다. 이 두 번째 사과는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술의 본원적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원적 경쟁력이라는 건 파운드리, 스마트폰 이런 거 아닙니다. D램입니다. 네. HBM으로 불거진 사태가 지난해 10월에 이르면 D램 본원적인 경쟁력을 삼성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여기는 기술적인 위기, 경영의 위기, 그리고 뭐 사이클상의 위기, 모든 위기가 겹쳐져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 내부에서 혁신을 해서 새 제품을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내놓는 데 실패했다. 특히 D램에서 실패했다. 이 부분에서 너무나 본원적인 위기다. 그래서 두 번째 사과, 첫 번째 사과를 합치면 삼성의 주요 부문이 다 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정체, 파운드리는 고객을 잃어버려, LSI는 더 이상 자체 설계를 할 수 없어. AP 부분에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 D램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 못한 게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 동안 납품한다 그러는데 못했어. 근데 그 이유를 까서 보니까 D램 자체를 잘 못 만들어. 그 얘기는 올 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CES에서 SK 하이닉스와 협력하고 막 그때 최태원 회장은 우리가 고객 요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엔비디아가 삼성을 향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라 그랬습니다. 설계를 새로 하라.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반도체에서 설계라는 것이 메모리에서 설계를 새로 하면 설계를 새로 하는데 정말 빠르면 한 달. 그걸 팹에서 돌리면 처음에 랏이 웨이퍼가 들어간 이 큰 통 랏이 팹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제품으로 나오는 데까지 석 달이 걸립니다.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설계 변경을 거쳐 나온 제품에서 얼마나 수율이 되고 얼마나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한 뒤에 다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 다시 돌리는데 석 달, 넉 달입니다. 네. 그럼 얼마일까요? 이 설계를 새로 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7, 8달 동안 테스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위기도 아니라는 얘기도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네. 팩트를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뭐 응원하고 변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네. 경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인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 표현은 이렇게 다시 설계하고 이게 양산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7, 8개월 걸린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아무리 빨라도라는 표현은 아무리 빨라도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네.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갔을 때인 것이지. 테스트 해봤으니까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조정, 세무 조정 뭐 이게 거치니까 7, 8개월로 안 끝날 가능성이 높죠. 네. 실제 제가 그 이안이라는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장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설계하니까 당연히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곧 뭐 경영난과 토론합시다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SK 하이닉스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사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상여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막 그 축제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설계 회사는 그런 걸 먼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 보셨을 때 당분간 삼성전자가 그 뭔가 재기에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뭐 1년 혹은 앞으로 2년 삼성전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7, 8개월이 걸린다는 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D램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램이라는 그 HBM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램 네. 혹은 모바일 D램으로 만들 때 패키징 전에 D램 원제품 그러니까 일종의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이 D램을 새롭게 개량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신 세대 램, 네. 6세대 램,
원C 램입니다. 근데 이 D램을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HBM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으니까 요 램을 만들려면 만든 이 D램을 벽돌 하나라고 하면 8단, 12단, 16단 뭐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네. 쌓아야 HBM이 되죠. 근데 HBM을 만드는 그 과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7, 8개월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7, 8개월이라는 말은 이 원C D램을 새롭게 설계해서 만들어낼 때 이 원C D램을 기본적인 형태의 원C D램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HBM에 들어가는 D램은요, 이 기본적인 D램과 구조와 크기가 다릅니다. 네. 훨씬 크고요. 그 안에 그 D램 웨이퍼 안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요. 다른 어떤 전선 연결도 많아야 되고요. 훨씬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이 제품을 좀 더 개량한 다음에 이걸 쌓아야 되는 겁니다. 벽돌로. 그렇게 본다면 HBM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것도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삼성이 제품이 매출로서 눈에 띄는 반등 혹은 우리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미디어에서 올 상반기가 지나면 아니면 올 하반기에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매우 낙관적인 상황에 올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다면 매출로 확인되는 건 내년일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아주 낙관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삼성의 상황이 다른 모든 위기를 다 제쳐놓고 이 본진 삼성의 본체인 D램으로만 한정해 본다면 올해 안에 매출로 확인될 수 있는 반등이 나타나긴 어렵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사실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세계에서 이 삼성을 지켜보는 사람이든 매출로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제품이 개발되는가, 아니면은 설계한 제품이 수율이 매스퀄 이전 단계더라도 수율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가,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삼성이 미디어에는 안 알려주지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내부의 직원들이 알고요, 협력사들이 알고요,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로 확인할 수는 없다. 제가 봤을 땐 올해 안에 어떤 눈에 띄는 반등이 사이클상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다만 제작에 있어서의 어떤 결점들이 해소되고 그것이 수율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제품의 개발, 좀 더 나은 발열이 낮은 제품 개발, 이런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소식은 틀림없이 어디선가부터 새어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우리 기자님께서 이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이런 책을 내셨어요. 네. 삼성은 이대로 쓰러지는가 하는 뒷페이지에 있는 이 부제 같은 성격의 이 카피도 되게 인상적인데, 네. 여기서 던지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운명이 2025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어쩌면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장을 이 책 표지에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바뀌어야 된다. 네, 올해 바뀌지 않으면 네.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네, 방금 말씀하신 책에서는 저는 삼성의 위기를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 삼성이 직접 한 두 사과로부터 끌어냈고요. 네,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 신호가 나오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할 만한 것은 삼성의 세 번째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사과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운드리, 스마트폰, 설계, D램, HBM 모두가 위기인데 한 번 더 사과가 나온다는 건 여기 어디선가 더 심각한 사과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도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전영현 부회장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DS 부문장이. 그 신호가 바로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신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영현 부회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몇 달이 지나서 사과문이 나온 겁니다. 삼성이 유례 없는 사과문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삼성이 이런 사과문을 내놓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때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7조 8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한 분기에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삼성, 뭐 하이닉스가 그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고 없는데 이런 이익을 내면서도 사과를 했어요. 과거 같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익이 괜찮게 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고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의 흐름을 보면 파운드리는 좀 힘을 빼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사실은 삼성의 인재 풀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인재 풀을 파운드리도 하고 플래시 메모리도 하고 D램도 했는데 이제 파운드리는 당장 TSMC를 쫓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파운드리에서 인력들을 빼서 전환 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D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영은 부회장이 또 D램을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든 D램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일단 제품단에서는 중요할 것이고요. 네. 제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 아니면 위기에 처한 것 신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 고객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올해 안에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네. 지금 파운드리 경영 진단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파운드리 경영 진단이라는 건 아마도 그냥 수순일 겁니다. 파운드리에서 힘을 빼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논리 개발 정도일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D램이 왜 이렇게 됐는 겁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앞서오던 늘 1등을 하던 이 D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네. 지금 D램에서 가장 좋은 D램을 선단 공정의 D램을 마지막으로 내놓은 게 삼성이 2019년입니다. 그 뒤로는 마이크론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난 6년 동안 D램에서 가장 좋은 D램을 내놨느냐? 아닙니다. 그 가장 비싼 D램을 잘 생산합니까? HBM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가장 많이 생산해서 점유율이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D램, 가장 비싼 D램 둘 다 생산하지 못하는 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여기에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삼성이 답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답을 가진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2025년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